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번 강의는 그 최근 5개년 판례 특강입니다. 최근 5개년 판례들 중에 이제 좀 중요한 문제들, 판례들, 특히 이제 그 분석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것도 계시지만, 좀 뭐 시험이 이제 곧 앞에 있는 이런 시험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눈에 걸치기에 합당한 것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료는 총 이제 5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인데요. 자료도 부담이 없죠. 그 중에서 하여튼 자료는 부담이 없는데 양적으로는 부담이 없는데 그 판례들은 보면은 분석들이 또 많이 필요하고 결론이 한 사건인데 위헌도 있고 합헌도 있고 쟁점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중에 뭐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최신 판례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한쟁의나 뭐 몇 가지 판례에서는 보면은 상당히 또 논리적으로 구성을 쫓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뭐 표현만 옳다가 보고 왔는데 틀리는 이런 문제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빨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취지만 간단하게 이제 일러드리면 될 것 같고요. 분석이 필요한 것들은 이제 별도로 판서까지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시험이 코앞에 있는 직렬이거나 아니면 뭐 헌법 판례에 대해서 좀 매핑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특강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특강은 이제 유튜브로도 올라가고 한림법학원에 그 다음에 또 무료 특강으로 또 홈페이지도 올라갈 테니까 다양한 방면으로도 활용해 보시고 이제 아마 자료는 PDF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DF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보셔도 충분하고요. 뭐 필요하면 자료를 뭐 문의를 하면 또 재본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 복잡하죠. 또 기다렸다가 우송받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PDF로 그냥 간단하게 강의만 따라오실 수 있으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 바랍니다. 4차로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요? 조금 보자 올려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헌법청론에서 이제 그 제일 이제 첫 자락이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관련해서 이제 국민 영토 주권, 또 이런 것들 다루는 것들인데요. 자, 이제 국적법 관련해서요. 자,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 이탈 제한 사건이 이제 나왔습니다. 외국의 주소를 이제 확인받지 못하면은 국적을 선택 못 하거든요. 우리 법에 따르면. 그 취지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제 기타 국적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주의자 방지 조항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외국의 삶의 실질도 없으면서 우리 국적만 버리겠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그거는 결국 군대만 안 가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헌이란 결론만 알면 뭐 명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적 이탈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역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제 국적 이탈의 자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그 국적 변경의 자유라고 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 한 내용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요 자체로도 또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국적 이탈의 자유 또는 국적 변경의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한 내용을 이루는 국적 선택권이다. 이런 것들도 하나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별표시가 기출표시죠. 그래서 좀 한두 번 출제된 거하고 서너 번 이상 반복 출제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별 두 개가 최대예요. 이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 치루어지는 이제 변호사 시험 그 기출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전에 이제 출판된 교재에서 이제 출연한 것이 돼가지고 그건 좀 양해하시고요. 자, 그다음. 병역준비역 편입 복수국적자의 이탈자인데, 자, 요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 하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던 아이인데, 만 18세 무렵에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는 그 꿈이 이제 미국 군대에 입대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병관을 찾아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시아계인데 입대하는데 문제 없느냐 하니까 전혀 문제 없다. So why not?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이중국적이면은 그러면 이제 정보 분야나 이런, 기밀 분야로 배치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알아봐라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중국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다 한국 사람들인데 두 분이 다 이제 유학 시절에 미국에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국제법에 따르면 그 부모가 한국민이면 부 또는 모가 한국민이면 그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와 동시에 그냥 출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을 부여받습니다. 자, 출생 뭐 혈통주의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중국적, 즉 한국 국적도 같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법에 따르면 예전에 만 18세가 되어 이제 그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면, 자, 우리 헌법에 우리 국제법에 가면 이제 병역준비역 제도라는 게 있는데. 병역법에 가면 병역준비역은 이제 병역 자원으로 이제 관리를 받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일정한 나이가
찬 남성들 18세입니다. 그 나이에 이제 이르게 되면은 병역 자원으로서 이제 국가 관리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약간 제약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편성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병역 준비역에 이제 편성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을 이제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군대를 갔다 와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만 18세가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 법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3개월 내에 이제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평생 이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르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각종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이제 구비 서류, 이탈을 위한 구비 서류 같은 게 한 10종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을 다 구비해 가지고 법무장관한테 갖다 바치고 법무장관의 허가를 기다려서 결국은 이탈이 가능한데 남은 몇 달 동안 이게 불가능하다 싶어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현재가 국적이탈 신고자의 국적 취득 경위나 부모의 국적 등 그 신고 당시의 구체적 사정이 다양해 첨부 서류의 명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헌법불합치 위헌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명확성 원칙의 위반은 없다고 했죠, 그죠?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국적 이탈 서류를 규정한 이제 시행규칙 조항이에요. 시행규칙의 이제 서류, 구비 서류 조항입니다. 구비 서류 조항은 합헌입니다. 합헌인데, 자, 이제 이탈 그 시기 또는 이탈 조항, 그거 자체가 이제 위헌인데, 요거는 이제 법률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적법의 그 이탈, 자, 시기 또는 뭐 이탈 제한 조항, 그거 자체가 이제 위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첨부 서류 또는 구비 서류 조항 자체는 이걸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여러 사정들이 그 구비 서류가 요구되는 성격들이 그때그때 이제 케바케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두루뭉실 정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자, 이 법 조항은 아까 봤듯이 주된 생활의 근거지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따지고 있죠, 그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삶의 실질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8세부터 3개월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국적 이탈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헌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법률 조항의 그 이탈 제한 조항은 위헌 나왔는데 그 시행규칙에 있는 첨부 서류 조항은 합헌이 나왔다는 거 출제됐죠, 그죠?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요거 이제 구분해서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의 영주 목적 없는 국외 출생자 국적 이탈 제한. 요거는 얼마 전에 또 기사부도가 또 관련 당사가 돼가지고 뭐 또 따지고 하던데. 자, 영주의 목적이 없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이제 의지도 없으면서 애만 낳으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 영역에서 태어나면 그냥, 부모의 혈통을 안 따지고, 부모의 국적을 안 따지고, 바로 그냥 그 나라 국적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유하다가 원하면 언제든 그 미국 시민권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헬리콥터형 부모들이 이런 이제 원정 출산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원정 출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장치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이유는 아까 첫 번째 판에서 봤던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취지도 그 기회주의자 방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기회주의자 방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기회주의적인 국적 이탈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이제 정당제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당제도에서는 지방의원의 후원의 지정 금지, 요거 최신 판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자, 국회의원만 유일하게, 이제 현역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후원회를 지정해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있는 창구를 둘 수 있는 제도를 두고요. 다만 이제 지방의회 의원 이런 분들을 이제 나머지를 다 제외했어요. 국회의원이 이제 유일하게 후원의 지정권을 갖도록 규정을 두는데, 이게 옛날부터 국회의원이 이제 자신들을 위한 이제 악법을 만들었다. 이 법을 이제 정치자금법은 국회가 만드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독식하기 위해서 정치자금을 악법을 만들었다 해서 비판이 많았는데, 요번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위헌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시면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한 현실, 즉 지방자치 활성화죠. 지방자치가 이제 안착을 하고 활성화된 이런 현실에서는 자, 필연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그만큼 증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역할이 커지죠. 그죠? 지방자치가 안착될수록. 그러니까 이들이 이 커진 업무를 수행하고 일을 제대로 보려면은 많은 어떤 정치 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다른 말로 민주주의의 젖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 지방의원들이 결국 후원금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자금을 이렇게 후원을 못 받게 해버리면 일을 하는데 돈은 필요한데 받을 통로는 없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음성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자꾸 음성화되는 걸 방지하고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돈은 필요한데 자꾸 금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보세요. 지방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필요가 우려가 있다. 음성화 우려. 그러니까 역할증대 요구하고 바로 이제 연결하시면 이제 합헌이 돼야 되는 이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선거제도 쪽으로 가서 요거는 너무 올라가 버렸네요. 자, 선거제도. 자, 포괄적 선거운동 기간 제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돼 있죠. 지금은 이제 공선법에 가면은 선거운동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적법하고요. 그 기간 밖에서 하게 되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불법이에요. 자, 근데 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고 할지라도 요런 유형들, 개별적으로 대면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이런 것들은 가장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원초적인 방법. 선거운동 기간을 이제 한정한 이유가 뭔지를 좀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운동 기간 같은 것들을 딱 정해서 거기서만 이제 활동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금권 선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선거의 불공정을 초래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이제 평균적인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권 선거 등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금력의 차이에 따라서 있는 자는 누리고 없는 자는 못 누리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뜻입니다. 그래서 금권 선거 등의 이제 방지를 위한 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요. 이게 이제 누구나 뭐 가졌다고 해서 편하고 가지지 못해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직접 대면을 하고 또 말로써 하는 뭐 홍보물이나 뭐 이런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이런 뭐 광고를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가장 원초적인 이런 이제 운동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가진 것이나 하여튼 개인차가 없는 부분이다. 개인차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후보들 간의 개인차가 상정되지 않는 이런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좀 인정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정치 참여권의 보장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위헌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 자, 지장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이런 금권 선거 방지 취지와 관련이 없는 자 이런 것들은 좀 폭넓게 인정할수록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일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이제 그 구조를 위헌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침해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상근직원 요거는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지금 상근 임원하고 같이 규제를 받거든요. 요 관련된 판례는 여러 차례 있는데 요게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판시한 거예요. 이전에는 뭐 철도공사 사례도 있고 몇 가지 사례가 이제 있어 왔는데 지방공사 전반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판시한 사례입니다. 자, 상근 임원은 직원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죠? 직원은 이제 그냥 월급쟁이고 임원은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 같은 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취지도 달라야 될 것인데, 자, 그 내용을 보죠.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인, 자, 임원 나왔습니다. 사장감사, 이사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권한이 없는 상근 직원. 그러니까 그 상근 직원은 상시적인 근로 의무 이게 주어진다는 것밖에 없고 비상근 직원 이런 존재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근 직원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이제 근로를 이제 제공하면 되는데 상근들은 이제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이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일개 직원들은 그 월급 받고 이제 생활하는 존재들이지 이렇게 임원처럼 조직을 선거판에 이렇게 끌어다가 동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를 고려해야 되는데 차이 없이 일률적으로 이제 금지를 했기 때문에 또 위헌이 나왔어요. 자, 이제 다음. 자, 요거는 최신 판례 중에서도 이제 좀 의미가 큰 것들이죠, 이거는.
자, 이제 종교단체 내 직무이용 선거운동 제한입니다. 요거는 그 정광훈 목사 관련 사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 이렇게 관련된 당사자가 된 이런 사건은 아닌데 그 정광훈 목사의 어떤 행태들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전혀 모르는 목사님들이 이제 무지되고 있는데, 자, 들어볼게요. 우리 법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자,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한 이제 공선법이 문제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합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보시면 일단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직접 제한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요거까지 나오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실 거 있으면 그때 한번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이제 자작에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제한이 있으나 뭐 신앙을 갖고 신앙을 실행하고 이런 것 자체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떤 종교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위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성직자,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 등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 그러니까 신념을 공유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신념을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그 신도들에게 자신의 지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걸 악용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많은 어떤 그 쏠림 현상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구성원들의 영향력을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고 해서 규제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정광훈 씨 같은 분들이나 뭐 저 광화문이나 저 여의도에서 지금 극우 집회하시는 그 두 분의 목사님들 보면은 뭐 솔직히 뭐 이 조항을 걸라치면 걸리는데 일단 지금은 선거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되지 않고요. 선거철에 이제 함부로 행동하면 이 조항이 이제 걸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이제 후보자 비방죄가 있는데 결론을 제시하자면, 자, 쪼개졌죠, 결론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합헌 나왔습니다. 자, 근데 후보자 비방죄는 지금 유연이 나왔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좀 시사성이 큰데 요거는 지금 이재명 씨가 관련된 조항이죠, 그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철에 허위의 사실로 뭔가를 이제 뭐 알리고 공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합헌이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또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려고 한다, 시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좀 시간 끌기 이런 거 아니냐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을 끌든 말든 간에 법이 인정한 장치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이제 비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모든 뭐 이쪽 재판이든 저쪽 재판이든 이쪽 진영에 관련됐든 저쪽 진영에 관련됐든 좀 빨리 일단락되고 이 나라가 이제 다 집중력을 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위기 상황을 잘 또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후보자 비방죄가 이제 위헌 나오는 거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얘가 이제 합헌인 거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진짜도 아닌 가짜의 사실을 들어가지고는, 그죠? 공표하고 하다 보면은 이 선거판이 문란해질 위험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합헌입니다. 자, 근데 이제 후보자를 헐뜯는다. 비방이란 말은 이제 헐뜯기죠. 이렇게 헐뜯는 것을 이제 금지하는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좀 헐뜯었다. 경제자끼리 이게 이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되는 것들이 타당하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너무 과해요. 자, 그래서 저기 보입니다. 비방행위가 허위사실에 해당할 경우라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으로 대처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조항이 따로 필요 없고, 반대로 자,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한 사실을 내세워서 이제 비방을 하는 경우라면, 자,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모호한데 보세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반박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어떤 후보자로서의 어떤 당연한 어떤 지위적 속성, 거기다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형사처벌로까지 규제하는 것들은 과하다, 이런 평가를 내거든요. 근데 요 표현들은 제가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단순한 의견 제시 또는 이제 의혹의 제기. 네. 자, 요렇게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후자끼리 진실한 사실인데 그걸 들어가지고, 그죠? 듣기는 싫어하는, 듣기는 싫은 말이지만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유권자들 앞에서 이런 의혹이 있는데 한번 풀어내시죠. 이런 이제 하나의 권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형사처벌을 하다 보면은 결국 후자끼리 뭐 해라는 뜻이에요. 서로 이제 아이고 멋지세요, 뭐 아름다우세요, 좋은 소리만 하고 끝내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헐뜯는 결과가 되는 것만으로 뭐 이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그 경쟁, 이제 후보자가 돼서 서로 경쟁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룰, 경쟁의 룰 속에서 너무 당연한 어떤 행위들까지도 처벌하는 이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됐죠. 네, 요거 이제 요 부분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 제한. 요 판례는 좀 어려운데 사건의 그 경과가 이 본문안에 소개돼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시면요. 그 전에 법을 한번 보죠.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전입니다.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선법이 있는데, 일단 뭐 나름대로 배려하고 있는 조항 같은데요. 요걸 이제 귀국투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귀국투표 조건이 개시일 전에 귀국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위헌이에요. 자, 왜냐면 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이제 선거하기로 돼 있는 사람들인데 해외 공간에서 지금 해외 투표, 재외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지금 제도상 충분히 이제 참정권이 따로 보장이 되는데 이상한 경우가 이제 생겨납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 재외 투표 기간 개시일에 임박해서 또는 재외 투표 기간 개시 중에 기간 중에 이 사례가 그 사례예요. 재외투표가 이제 개시됐어요. 그래가지고 나 내일 모레나 이제 일 마치고 가서 투표해야지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참정권 행사에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중에 갑자기 재외선거사무가 중지 결정이 떨어집니다. 뭐 사유는 안 나오지만은 뭐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뭐 전산장애가 났다든가, 해킹을 당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혹 때문에 이제 잠정 중단을 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단 결정이 있는데 갑자기 다음날 회사에서 김씨, 대한민국에 출장 좀 갔다 오시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투표 못하고 왔죠. 하고 싶었지만 이제 중단되는 바람에 못하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도 투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 따르면 재외투표가 개시되기 전에 온 사람들한테만 귀국투표를 보장해요. 그럼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하니까 이게 이제 중복투표 방지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해외 공간에서 이제 투표를 해놓고 슬그머니 대한민국으로 또 잠입해가지고 한 번 더 투표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중복 투표를 방지하고자 이런 조항을 이제 도입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런 사정을 이제 계속 이어보죠. 재외 투표 기간이 이제 개시된 이후에 재외 선거 사무가 어줍잖게 중단되었고 그에 대한 개재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재외 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게 된 이런 재외 선거인들을 누가 중복 투표다, 이렇게, 혹은 이제 잘못했다, 본인에게 귀책 여부 이런 걸 논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 개요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면 누구도 이 당사자한테 그 책임을 묻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황이 중복투표의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복투표의 방지라는 이제 입법 취지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그 개인들의 혹은 이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해야 할 이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법을 만들 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입법 공백입니다. 특별한 입법 취지가 있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규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재가 이제 짚어준 거죠. 대단하죠, 그죠? 물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각이 생겨나는 건데 사건이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입법자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어줍잖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배려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공무원제도로 가보겠습니다. 공무원제도에서는 이제 요게 리딩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똑같은 논리 구조가 적용되는 판례가 또 나왔는데요. 자, 보도록 하죠. 초중등 요원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 제한인데요. 요것도 이제 결론이 쪼개지죠. 자, 그래서 정당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정치단체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는 이제 합헌, 요게 이제 위헌입니다. 자, 볼게요.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 이런 분들은요, 그 이중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돼요. 우리 헌법 제7조 양에 가면 직업공무원들, 즉 경력직 공무원들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공무원, 자, 거기다가 또 학교 교원이죠.
교원은 헌법 31조 상에 가면은 전자중대 규정이라고 우리가 두 문자로 외우는데 교육의 전문성, 자중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보장된다 해가지고 전자중대 이렇게 외우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또 교육 분야의 정치적 중립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헌법 제7조 2항과 그 다음에 31조 4항에 의한 이중의 중립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되는 당사자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강히 관찰됩니다. 근데 보면 이 정당은 어때요? 성격이. 정당은 누가 봐도 대표적인 정치 결사거든요. 대놓고 정치 결사죠. 그죠? 우리는 정치한다. 이런 결사 아니에요. 일반 사회 조직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표적인 대놓고 정치 결사에는 당연히 이런 가중된 중립성이 요청되는 이제 당사자들이 가입을 하거나 결성을 하는 것들이 넓은 의미의 결성을 하는 것들이 규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근데 공모법 조항 중에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을 이제 결성을 제한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문제가 크다라고 합니다. 민주국가는, 즉 민주국가의 시민은 그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이 다 자유로 보장되는 나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구성원들은 모든 사회활동이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 활동과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딱 떼놓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접근이 어렵다.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학부모 커뮤니티 같은 것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시민단체 활동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이제 학부모니까 학부모를 예를 들어볼게요. 학부모들하고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고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는 이런 커뮤니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만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인사하고 잘 지냈어요. 이거 드십시오. 이러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나라의 교육 정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애들이 교육이 지금 이런데 뭐 나라 재정은 그렇고 뭐 이러면서 뭐 나라 걱정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국민들은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워낙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다 보니까 모든 사회활동 과정에서 나라 걱정, 정치 걱정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회활동이 이제 늘 관련되잖아요. 정치 문제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비상계엄이니 이런 이제 문제 상황들, 뭐 줄탄핵이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으면은 항상 이제 밥 먹다가도 아유, 예? 이런 나라 꼴이 이러면서, 그죠? 걱정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회 활동이 이 정치와 단절될 수 없는 이런 이제 민주국가에서 기타 정치단체 결성 제한 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학부모들 커뮤니티까지도 금지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포괄적인 규제의 위험이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위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잘 나눠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이 구조가 이제 사회복무요원 사건에서도 똑같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거든요. 조금 올려서 보면은요. 자, 사회복무요원은 예전에 이제 공익근무위원이었죠. 이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인데, 요것도 지금 이제 여기 정당 부분하고 기타 정치단체 가입 등 요건 좀 길게 나오는데, 정치적, 그래서 이제 지문에 보면은 요 부분에서 요것만 똑 떼가지고, 요것만 똑 떼가지고 또 지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요거는 조금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것도 결론은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합헌, 요거는 이제 위헌인데, 요거는 이제 병역법 조항에 있습니다. 병역법에 이제 따로 규정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어요. 조문 내용이.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좀 요거 보여주면 문제가 없는데 요거 다 살짝 숨기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지문이 나온 경우도 봤거든요. 재작년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 지방자치제 쪽으로 가볼게요.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 기준. 해상경계는 유동적이다 보니까, 그죠? 항상 이제 분란이 많죠. 육지처럼 어떤 고정적인 지형 지물로 경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애매합니다. 경계를 잡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명문의 규정이 우리 형평이 없어요. 명시적으로 위경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뭐 이런 식의 그 규정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이제 불문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되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려면 이 관습원법의 성립 요건입니다. 불문법 또는 관습원법의 성립 요건인데, 관계지자체 등의 사이에 그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어야 하며 그 해상경계에 관한 관행을 법규로 인식하는 관계지자체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뭐 관행, 장기간 반복 지속,
자,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적 확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확신, 시민들의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규범으로 성화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요소인데, 요거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 이제 수도이전법 사건, 여러분들이 헌법청론 저 앞쪽에서 배우는 관습헌법 할 때 배우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그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이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 현재 판례가. 그게 더 정밀합니다.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문법의 성립 요건은 민사를 불문하고 다 공통돼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법적 확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주민들의 확신, 지자체의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이제 궁극적인 요소로 해서 불문법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다음 보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불문법상 경계의 기초로 이해해온 종전 결정을 변경한 바 있다. 이게 아직도 이제 오주문이 나오거든요. 국가기본도가 해상 경계의 불문법이다. 이제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판례가 이제 불문법으로 궁여지책으로 인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더 비판이 많고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국가기본도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기본 지도를 얘기합니다. 국가기본도. 여러분 이제 구글링 같은 거 하시면서 뭐 대한민국 지도, 국가기본도 이렇게 치면은 그냥 지도 그냥 당연히 뜨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한반도 있고, 그죠? 이래가지고 뭐 지역별로 해서 뭐 위경도 이렇게 이게 이제 나눠놓은 이런 이제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이렇게 써진 거 있거든요. 쓸모에 따라서 이제 조금 모양을 막 그때 달리하는 다양한 어떤 지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 기본도이고요. 자, 이 국가 기본도상에 이제 해상 경계죠. 지금 제가 점선으로 처리한 거. 이 해상 경계선이 문제가 뭐냐면 실측이 없어요. 실제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눈재주고로 그냥 이 관할을 연장시킨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측이 없는, 실제 측량도 없는 임의의 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예전에 궁여지책으로 이제 불문법이다 해서 쓰다가 이제 비판이 워낙 이제 거세지니까 폐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불문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 바, 자,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로 인정될 수 없으나 이제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예외가 있습니다. 관할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자체가 여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 경계선은 여전히 지자체의 관할 경계에 관해서 불문법으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죠? 뭐 지금 이제 반복된 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되면 불문법으로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포인트를 잡기가 좀 애매한데,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막 이런 데 체크해 볼까요? 자, 결국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자, 국가 기본도 자체는 국가의 기본 지도로서 만들어져 있는 이 자체는 불문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불문법 폐기. 자, 아니지만 이게 이제 행정 관행을 매개로 해서, 즉 불문법의 성립 요건을 갖춤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개되어서 그 불문법의 성립 요건 처음에 나온 거 있죠. 요걸 이제 다 갖추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불문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기본도의 어떤 그 해상 경계선 자체를 일반적으로 관습법으로 바라보진 않겠지만, 어떤 특정 선에 그 결부된 그 관할 그 지자체끼리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유지하고, 이런 이제 관행에다가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행정청의 확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여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부분에 한해서 불문법으로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의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냐 어떤 관행을 매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또 판례로 넘어가 보죠. 공유수면 매립지와 자치구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제 신생 매립지가 생깁니다. 바다가 메워져서 육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서로 이제 협조하고 이랬던 어떤 이웃 지자체끼리도 갑자기 이제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는 나 몰라라, 고개를 확 돌려보려고 그래요. 자, 냉랭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해관계가 완전 달라져 버리죠. 바다일 때는 그냥 이제 채취나하고 어로나하는 정도의 어떤 문제밖에 없고, 바다는 뭐 많은 걸 제공하니까 옆 주민들이 좀 그 같이 이제 채취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땅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때요? 뭐 어로 활동을 하는 배경이 아니라 이제 뭐 신도시 개발에 뭐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이제 부가 이렇게 생성되는 그 기초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제 문제가 많아가지고는 한때는 우리 판례가 또 예전에는 그 기존의 이제 공유 수면의 경계를 그 신생 매립지의 경계로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법칙들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또 폐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워낙 문제 많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공유 수면 매립지가 생겨나면 그에 속할 이제 지자체를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관할이 특정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이 법입니다. 법을 외우셔야 돼요. 행안부 장관은 이제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줌으로써 비로소 이제 관할이 창설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밑에 논리 보죠. 공유 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는 그죠? 이제부터는 아니라 이 법과 상관없이 논리적으로부터 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런 판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판례에서는 이해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종전의 경계를 즉 다른 경계를 전혀 다른 경계를 지금의 경계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들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이제 결정을 통해서 창설되도록 법도 바뀌었고 또한 논리적으로 봐도 성격이 다른 것들의 경계를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안 맞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신생 매립지는 종전의 관할구역과의 연관성이 단절되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이 창설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요. 그 전까지는 해당 매립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인데 요거를 좀 말을 좀 순화시켜서 신생 매립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이제 관할권에 관해서는 이제 주인 없는 땅처럼 취급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주인이 없지는 않죠. 최소한 뭐 궁극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관할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주인 없는 땅처럼 이제 관할이 이렇게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이런 이제 개방적인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상급단체의 자치사무감사 사건을 이제 보는데요. 요것도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남양주시가 이제 붙은 사건인데, 남양주시가 이제 기초단체죠. 경기도가 이제 광역단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급 광역단체가 하급 기초단체를 이제 그것도 자치사무는 이제 위임사무의 반대말로서 상급단체나 뭐 중앙정부의 위임 없이도 고유하게 자신이 원래부터 담당하는 이런 이제 주민복지행정을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감사를 이제 워낙 많이 해가지고 좀 권한쟁의 사건이 이 둘 사이에 권한쟁의가 몇 건이 있어요. 왜냐면 예전부터 보면 경기도 도지사 그 이재명 씨가 도지사할 때 남양주시장이 이제 반대 진영의 그 당파였어요. 국힘 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치적 이념도 안 맞는데 특히 이제 한판 크게 붙었던 게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보면은 그 경기도에서는 그 재난지원금 이런 제도를 이제 펼치면서 그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하고 같이 소비 활성화하고 같이 이제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그 화폐 지역 상품권 요걸로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기로 정책을 잡았는데 남양주시가 계기입니다. 우리는 현금 부자라 그냥 현금 드릴래 이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마찰 세게 맺었거든요. 하여튼 그래 좀 안 좋은 관계예요. 남양주시하고. 특히 남양주시는 또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손을 많이 대가지고 뭐 역세권 개발이니 뭐 이런 거 막 하면서 또 빌미도 많이 제공했거든요. 감사의 빌미를.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사건이 있는데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한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와 대등하고 상이한 권리 주체에 해당하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상급기관에 의한 통제는 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 그 감사원의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서는 요거는 아주 엄격합니다. 자치사무는 위임 없이 스스로 행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감사 사례가 제1 사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처들의 감사 사례가 제2 사례로 있는데요. 요때 이제 나온 결론이 뭐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가면 이제 포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미 있고요. 그 감사원법 조항이 이제 위헌지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중앙부처로부터 높은 제3자적 독립성을 갖고 있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국가 전체 국가행정의 통일성 확보에 오히려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해서 포괄적 감사권서를 취합니다. 포괄적 감사설. 그래서 사전적 감사, 뭐 이런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 넓게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을 수여받는다고 했어요.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감사원법 근거를 합헌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앙부처 사례에서는 반대로 감사원의 포괄적 감사가 허용되는 마당에 중복적인 포괄 감사를 인정할 이익도 없는 데다가 이 중앙부처는 지방 행정과의 관계에서 제3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 그 국가 조직의 이제 그 일부로서 독립성이 없거나 희박하기 때문에 감사원처럼 취급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감사가 가능하고 포괄적인 선으로 이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경계선을 이제 지어줬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결국 이제 위에 세 줄을 보면은 결국 이제 중앙 부처의 감사 사례를 인용하겠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 한번 봅니다. 따라서 현재 2006 헌라6 결정의 내용은 광역지자체의 기초자치단체 자치사무감사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2006 헌라6이 바로 요 중앙부처 감사 제한적 감사설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보태면은 여기 제3의 사례, 자,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하급단체를 감사하는 사례도 이제 제한감사설이 이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감사원과 기타 이렇게 이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보시면 요거는 좀 외워야 되는데 연간 감사 계획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자, 요거 좀 외우세요. 연간 감사 계획 통보 제도라는 게 지금 현행 감사 규정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지자체가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자꾸 감사가 끼어들고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이 지방행정의 그 발목을 자꾸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연간 단위로, 어떤 감사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걸 이제 좀 미리 알려줘라. 좀 미리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알려줘라. 요런 이제 제도가 지금 행정감사법에 감사 규정에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보면, 이겁니다. 예, 통보제도,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보제도가 모든 감사에 있는 게 아니라 연간 감사에만 있다는 거예요. 요걸 기억하세요. 연간 단위 감사에 관해서만 통보제도가 있고, 이제 연간 단위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그때그때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감사들이 뭐 특별감사 또는 특정감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 통보제도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가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전조사가 수행되지 아니한 감사의 경우, 좀 쉽게 생각해서 특정감사라고 이제 정리하죠. 요 표현이 이제 판례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간 감사가 아니라 이제 연간 단위 감사 계획이 아니라 들지 않은 이제 특정 감사. 자, 이런 이제 사례에서는 이 관련 규정에 우리 현행법에 감사 통보 규정이 없어요. 통보 규정이 이제 따로 없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광역지자체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되겠지만, 자, 특정을 해야 된단 말이 제한감사설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사 대상을 특정도 안 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선례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제 제한적 감사의 조건인데요. 특정은 이제 해야 되지만은 특정된 감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 요거 이제 잘 기억하세요. 예, 특정, 통보 이런 용어들을 이제 구분해 놓으시고, 요거는 제한적 감사의 당연한 내용인데, 이 통보, 사전 통보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연간 단위 감사 계획 여기에만 이제 제도상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단위 감사 계획 속에 들어간 것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감사에는 통보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양파 같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야,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지금 뭐가 나온다,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위법 사실이 이제 발견됐을 때 감사 대상을 이게 바로 확장해가지고 이제 그 감사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감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되는데, 이런 걸 함부로 인정하다 보면은 1년 내내 감사를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 관련성이 짙고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 대상 지자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한복에 받는 게 더 쿨하다,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초 이제 특정된 것과 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면 안 되고,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불이익이 되지 않고 또 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정황이면 그 감사 단계에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조건을 못 갖추게 되면 이제 새롭게 감사를 이제 진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성,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 여부, 이런 걸로 이제 규정하는데, 이 판례가 전체가 엄청나게 텐션이 강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빡빡하게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다 빈출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엄청나게 출제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헌법 이수제 시험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피해가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개수 한계가 중요한 이런 시험에서는 함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 쪽으로 왔습니다. 총론 파트에서.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건인데요. 자,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의식을 공유하는 이런 이제 태세들이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가 위헌 나왔어요. 전부 위헌은 아니고, 뭐 하펀도 나오고 했는데, 하펀 나오고 뭐 각각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각하쟁점인데, 뭐 단순한 계획을 제정한 것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인데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요번에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된 게 요 2번 파트거든요. 양괄호 2번 달랑. 요거만 이제 잘 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에서 이제 위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이제 설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시점이 2030년까지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했지만, 자, 위 조항에서 보세요. 30년까지만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대한 목표를 20년까지 정해놓고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30년까지만 이제 설정을 했는데, 보세요. 위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 어떠한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감축 목표에 관해서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위헌입니다.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이 정량적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정량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수치 분석입니다. 수치를 분석해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정성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성분,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교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량적, 정성적, 어려운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은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양을 정한다, 성분을 정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수치, 양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그런 구체적인 분석물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성분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이제 다루지 않고 있으니까 요 이제 용어 자체만 이제 조금 친숙해 주시면 더 편해지죠. 그래서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말은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알맹이가. 그래서 원대한 목표만 지금 목소리만 내고 있지, 그래서 어쩔 건데 했을 때 일정 부분에는 좀 뭐가 있지만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에 대해서 근 20년 가까이에 대해서 공백이란 거예요. 알맹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나중에 가다가 이제 뭐 한 보겠다 이런 식인데, 제대로 된 계획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는 그 환경에 대해서 요 판례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자, 밑에 가면 이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했죠. 이 판례는 이제 결론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추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환경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시고 이 판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서의 일반 내용들이 있죠. 환경권에는 생활환경도 포함되고, 환경권은 종합적 기본권이며 환경보호 의무도 인정된다. 이 세 가지를 보태시면은 완벽한데, 이거는 우리 그냥 기본서의 일반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자, 환경권의 성격은, 자, 관련해서 보세요. 35조에 명시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이다 라는 이제 성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종합적 기본권 1번. 자, 두 번째가, 그래서 이제 자유권적 측면과 사회권적 측면 이런 거 다 있어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환경 보존 이런 거기 때문에 사회권적 측면도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가, 자, 환경권의 보장 대상인 환경에는 그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됩니다. 자연환경 플러스 생활환경. 자, 인위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조성된 이런 이제 환경들의 보호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넓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런 이제 환경 보존 의무가 35조에 명시돼 있어요. 국가와 국민의 환경 보존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이때 이제 국가의 그 보호 의무가 있다고 확인합니다. 국가의 환경 보호 의무, 이런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포괄적인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될 포괄적인 이제 보호 의무가 있는데, 이 보호 의무를 이제 위반을 심사할 때는 과잉금지가 아니라 과소보호금지, 줄여서 이제 과소금지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요 총 세 가지까지 합치면은
예, 이번 단락에 완벽한 이제 그 정리가 될 거예요. 요게 요번에 경정승진 시험에서 2월 달에 얼마 전에 치러진 경정승진 시험에서 요거에 다 지문을 놨어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결론 4번 지문.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문제를 만들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만 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학교 마사토 운동장 유해물질 관리 부재, 이게 이제 문제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학교 시설에서의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관리 기준을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지금 뭐예요?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우리 지금 현행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문제는 꼭, 거기 보면은 유해 중금속, 뭐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앞에 나열하고 있는데, 그게 마사토가 명시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보면 마사토가 깔리는데 이 토양 물질들이 보면 그 방사능 같은 것들, 그죠? 이런 인체에 유해한 그 유해성 물질, 중금속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중금속,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함유하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논의가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마사토, 아이들 주로 다니는 마사토, 학교의 마사토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느냐. 예, 입법 부정, 위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이제 합헌 나왔거든요. 이유는, 결국 이제 중금속의 함유의 위험성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해 물질의 일종이잖아요. 인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일종이고요. 그러면 답 나왔네. 예, 유해물질 관리 규정에서 앞쪽에 이제 몇 가지를 들고는 있지만 그것만 규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해물질의 그 유형이 한두 개였어요. 예, 그래서 그 유해물질의 의미를 이제 따져보면은 뭐 엄청 포괄적이고 몇 가지로 이렇게 그 유형을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보면 예를 들면 인조잔디, 탄성 포장재, 뭐 우레탄, 뭐 이런 것들죠. 다 이제 합성 물질로 이제 이루어진 거.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유해성이 명백하고 지금 문제도 이제 거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규정을 둔 거예요. 규정을 뒀는데 근데 마사토도 결국 이제 유해 물질의 성격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과 견줄 수 있는 것들이란 것입니다. 견줄 수 있다는 말이 결국 이제 이 유해 물질 규제 조항에서 완전히 그 규제가 배제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조잔디 및 탄성 포장재와 천연 소재인 마사토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유해 물질 관리 기준으로서 규율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다음 보시면 자 보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했을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당연히 뭐 열거조항이 아니라 예, 나열되어 있지만 예시조항으로 보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 보니까 자 이를 그 밖에 다른 운동장 바닥재에 대한 점검 관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밖에 다른 바닥재에 관해서 차단하겠다, 뭐죠? 규제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보기 힘들다는 거죠. 결국 이제 포괄적인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이제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섬유나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이제 입증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담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사토 관리를 아예 안 하겠다. 예. 이걸 이제 명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범위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자, 요것도 이제 출제율이 꽤 이제 생겨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로 가시죠. 자, 이제 수사 결과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된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을 이제 지급 보류하는 제도인데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불법 병원을 호칭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의료법에 가면은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병원 개설이 가능해요. 병원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자본가들이 보면 병원 돈벌이 되는데 욕심 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의사 면허 없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본인은 이제 사무장 직함을 받아요. 사무장 직함을 받으면서 이제 어떤 의사를 이제 모시는 거죠. 바지사장을. 그래서 병원장으로 모시겠는데 어쨌든 뭐 당신이 개인 능력으로는 병원 못 할 거고 내가 병원장 시켜줄 테니까 대신에 이제 내가 사무장 직함으로 경영은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경영을 지배하는 사무장 직함으로 병원을 지배하는 이런 이제 자본가들이 활동하는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죠, 그죠? 의료법에 따르면 이제 의사 면허 없으면 병원 개설 못 하니까. 자, 근데 이런 사무장 병원들이 보면은 특히나 또 그 돈벌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의료윤리 같은 것들을 해치는 사례들이 워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많은 규제를 두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무장 병원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요양급여 비용 이게 뭐냐면 이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제 지원을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결과 보세요. 수사 결과입니다.
법원의 어떤 확정 판결의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이제 확정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수사를 마쳤더니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결과물들만 가지고 요양급여를 그냥 직업 보류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은 나중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 가지고 따져보니까 합법적인 병원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전에 말라 죽어버리는, 즉 회사가 망해버리는, 병원이 망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그 투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뭐 인적인 어떤 유지를 위해서 뭐 월급도 줘야 될 테고, 그 다음에 그 뭐 약품, 비싼 약품,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투자해서 결국 이제 수익을 바라는 건데 투자만 하고 수익을 못 받는다, 뭐 거둬들이지 못한다, 결국 바로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이제 결론이 정확하게 나기도 전에 사무장병원으로 이렇게 추단되는 어떤 병원이 결국 망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은 너무하다, 이렇게 본 게 이제 우리 현재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일단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해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무죄 추정 원칙과는 상관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죄 추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별론 것 같고요. 안 나올 것 같고 결론 위주로 나올 겁니다. 자, 근데 그다음 보십시오. 직업보류 처분은 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 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되는데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그 취소의 어떤 그 경우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 보세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법원, 뭐 1심법원 이런 데서 무죄 판결이 이제 선고가 되면 그때부터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라도 좀 지급할 수 있는,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이런 이제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확정까지는 안 됐더라도 이렇게 선고가 됐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추단이 확실하다, 확정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라도 지급을 하는 게 옳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확정 판결을 통해서 적법한 병원이다 밝혀졌지만은 이미 망하고 없는 이런 결과를 방지하자면 이런 이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음. 상한없는 배수 벌금형인데요. 그 배수란 말은 2배수, 3배수 할 때 그 배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형을 뭐 책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게 사회 질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적 재원 문제나 해가지고 그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이 큰 어떤 뭐라 할까, 그 재산범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세게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몇 배수를 책정해서 벌금을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 내에서 벌금을 책정하도록 해서 이렇게 배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규율하는 규정을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법 이런 데처럼, 그죠? 어떤 경영 질서에 엄청난 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범죄 유형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서 이제 주어진 건데요.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게 이제 하자가 있는 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했죠, 그죠?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의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허위 조작을 하면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5배수 범위 내에서 벌금을 책정하게 되는데, 근데 범법행위를 하긴 했어요, 그죠? 범법행위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얻은 이익이 없어요. 얻은 이익이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준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배수를 이제 곱할 기준 자체가 없는 이런 사안들에는 그러면 벌금 상한액을 이제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보세요. 그와 같은 경우 법원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오히려 선고할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법 행위는 있지만은 얻은 이익이 없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입법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입법자가 이제 예측하지 못한 이런 공백 또는 허점을 우리 헌재가 이제 짚어준 겁니다. 이 판례도 그런 의미에서 보시고 가장 최근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강제퇴거 대상자 상관없는 보호기간 사건 보고 좀 쉬도록 하죠. 자,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 출입국관리법, 주로 이제 불법 체류자 억류 장치인데요. 요게 이제 송환할 수 없을 때는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강제퇴거 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자,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호가 그 구금 장치거든요. 구금. 사람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신제약적 요소가 뭐 징역형을 받는 거나 이런 형사처벌 받는 것과 뭐 거의 뭐 비슷한 이런 효과들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헌 나옵니다. 자, 보시면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강제체거 대상자의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자, 무기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호의 잠정적인 강제 조치로서의 어떤 성격을 넘어서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또 그래서 이제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과잉금지 위반이고, 또한 이제 적법 절차 판단도 하거든요. 이 사건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형사 절차상의 체포구속에 준하기 때문에 인신제약의 요소가 형사 어떤 절차처럼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중립적인 기관이 그 타당성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감독 장치, 부재, 이게 또 위헌입니다. 출입국 관리 그 심의와 같은 게 있긴 해요. 근데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출입국 관리소장과 그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인 통제는 있지만은 대외적인 통제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적법 절차 원칙에 그 뭐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잉금지 적법 절차에 다 이제 위반된다고 하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보세요. 빈출이죠, 둘 다. 그래서 따로따로 빈출이니까 요 판례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